저는 경기도에서 조그만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 40세 남성입니다.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오늘 글을 올리는 이유는 결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가진 재산을 몽땅 날리고 죽기 일보 직전의 위기 상황을 2번이나 겪은 기막힌 경험담을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면서 소름이 끼치지만 한 여성의 도움으로 2번의 위기를 겨우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다는 속담처럼 어쩌면 모든 건 사람을 쉽게 믿어버린 저의 잘못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선뜻 호의를 베푼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고 철저하게 확인해봐야 저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거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동차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네 바퀴를 달고 거칠 것 없이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볼 때마다 신이 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리가 자동차 엔진 소리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죠. 그러니 자동차 말고는 다른 장난감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자동차 정비를 배울 계획을 세웠어요. 꼭 대학을 포기하면서까지 기술을 배워야겠냐?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러는데 제대로 된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버지, 저도 가방끈이 짧으면 사회에 나가서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면 기술을 가진 사람이 좋은 대우를 받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만 되면 좋지만 하여튼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후회하지만 마라. 제가 공고를 가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걱정을 하시면서도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엄마도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공고를 졸업한 다음에 전문대학 자동차과로 가서 진정한 기술자가 될 거라고 장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했고 부모님은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제가 마음먹은 대로 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는 계획대로 공고를 졸업하고 자동차과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고 무난하게 정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제 정비 실력을 인정한 교수님의 추천으로 대형 정비 공장에 취업이 되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듯이 저는 기계를 다루는 일이 너무 좋았고 자동차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수리하는 일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그런 저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야, 진수 너는 타고난 기름쟁이야. 자동차 부품 쪼가리 만지는 일이 그렇게 좋냐? 정비는 고장난 차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직업이야. 차를 만지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어. 진짜 별종이다. 난 공부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그나마 입에 풀칠하려고 억지로 하는 게 일인데 말이야. 몇 년이 지나자 제 정비 실력은 공장 안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네 바퀴에 엔진이 달린 거라면 뭐든지 고칠 자신감도 생겼죠. 공장장님도 제 능력을 인정해줘서 최연소 정비반장으로 승진을 시켜줘서 동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반장이 되자 월급도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혼인 처지에 돈을 쓸 데가 별로 없어서 월급을 받으면 엄마에게 모두 주었어요. 엄마는 제가 내미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좋아하시면서도 걱정을 하셨어요. 진수야, 일은 힘들지 않니? 몸은 피곤하지만 재미있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 참고 견디면서 때로는 즐겨야지. 그래,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네. 그럼 엄마 소원 하나만 들어줄래? 소원? 뭐든지 말해. 이제 네 월급은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 줬으면 해. 다른 여자라니? 누구? 아휴, 네 마누라지 누구겠어. 일도 좋지만 이제 슬슬 결혼할 생각도 해야지. 알았어. 제가 28을 넘기고 30을 바라보게 되자 결혼을 하라는 엄마의 독촉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전 30을 넘기고 결혼을 할 생각이었지만 엄마는 제가 쉬는 날마다 맞선 약속을 잡으셨어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여러 차례 여성들을 만나봤지만 성과는 없었어요.
저 자동차 정비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물론 차하고 집은 있으시죠? 전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데 결혼하면 그만두고 살림만 하면서 육아에 전념하고 싶어요. 혹시 맞벌이 원하세요? 그럼 곤란해요. 그리고 결혼하면 당연한 거지만 분가해서 따로 사는 거 맞죠? 맞서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는 건 안중에도 없었고 그저 조건만 따지고 맞춰보려고 들었어요. 이런 일이 여러 번 거듭되니 맞선 자리에 나오는 여성들이 모두 가격표가 매겨진 물건으로 보여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교제로 이어지는 일도 없었고요. 진수야, 이번에는 아주 확실하다? 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보자. 큰 병원 간호사라는데 아주 참하고 예뻐. 엄마, 이제 그만해.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아니, 애가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엄마의 성화에 질려서 언성을 높이고 말았어요. 저는 차근차근 엄마를 설득했고 엄마가 더 이상 맞선을 보라고 보채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30을 넘길 무렵에 카센터를 운영하던 대학 선배가 제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저와 5년 차이가 나서 같이 대학을 다닌 적은 없었지만 동문 모임을 통해서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그 선배의 정비 실력은 거의 신의 경지라고 소문이 날 정도여서 저 혼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생기면 선배의 카센터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어요. 그때마다 선배는 귀찮아하는 기색도 없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 선배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술이나 한잔하자고 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오랜만에 선배를 만나서 기분 좋게 술을 마셨는데 선배가 소주잔을 비우더니 자기 카센터를 인수할 생각이 없냐고 묻는 겁니다. 진수, 네 실력이면 공장에서 월급쟁이로 허송세월하지 말고 네 사업을 시작해. 선배, 이제 겨우 30이에요. 아직은 더 배워야죠. 아니야, 나도 30에 공장 그만두고 카센터 차렸어. 그런데 이제 카센터를 네가 인수해서 운영해줬으면 한다. 아이, 선배, 농담 그만해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선배 카센터를 인수하겠어요. 야, 진수야, 너 3천만 원도 없냐? 그 정도는 모았을 텐데. 3천은 있죠. 그럼 됐어. 3천에 내 카센터 네가 가져라. 네? 전 깜짝 놀라서 선배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선배는 진지했고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선배의 카센터는 규모가 제법 컸고 기술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예약을 하지 않으면 점검도 받기 힘들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죠. 게다가 워낙 고가의 장비들이 많은데 그런 카센터를 3억도 아니고 장비 하나 값도 안 되는 3천만 원에 내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내가 농담하는 거 같지? 그런데 진심이야. 나도 오죽하면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냐. 참 환장할 노릇이다. 다시 소주잔을 시원하게 비운 선배는 5년이 넘게 피땀을 바쳐 일군 카센터를 거저나 다름없이 제게 주려고 하는 기막힌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선배는 원래 미국으로 기술 이민을 갈 생각이었대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민을 받지 않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자동차 정비나 의사 같은 기술직들의 이민을 조금씩 받기 시작했고 선배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선배의 아내와 딸은 이미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 선배는 카센터만 처분하고 이민을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카센터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도무지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비자까지 나와서 출국 날짜가 잡히자 마음이 급해진 선배는 5억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제시했지만 인수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고 하네요. 이제 보름 뒤면 미국으로 가야 돼. 진수야, 3천만 나한테 주고 네가 운영해. 그리고 3년 동안 매달 수익금 일부를 나한테 송금해줘. 어때? 괜찮은 조건이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믿고 맡길 사람이 너밖에 없더라. 선배,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나 지금 감격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고마워요.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 너라면 아주 잘 해낼 거야. 카센터를 맡길 사람으로 저를 선택한 선배가 너무 고마웠어요. 이것이 제게 찾아온 첫 번째 기회라고 생각했죠. 저는 엄마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좋은 조건이라서 믿어지지 않아.
그 큰 공장을 공짜나 다름없이 주겠다니 말이야. 엄마는 돈을 내주면서도 걱정을 했지만 저는 선배가 절대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를 만난 선배는 서류들을 여러 장 내밀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살펴보려고 하자 선배는 그냥 형식적인 인수인계니까 빨리 사인을 하라고 재촉했고, 서류에서 얼핏 근저당 설정과 연대 보증이란 말이 보였지만 저는 의심 없이 사인을 해주었어요. 됐어. 아참, 한 가지 남았네.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올 거야. 그러면 무조건 맞다고 해. 알았지? 선배의 말대로 은행 직원이 전화를 해서 선배의 카센터를 제가 인수한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했고 녹취를 하겠다는 은행 직원의 말에 대뜸 동의했어요. 저는 은행 직원이 뭐라고 하든 내라고만 했습니다. 정말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겁니다. 그날 선배에게 돈과 함께 미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꼭 이루라고 덕담을 얹어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공장을 그만둔 저는 희망에 부풀어서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고정 고객들도 제법 있었고 차를 고치는 제 실력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손님들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격리 직원을 한 명 뽑게 되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무역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다가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실업자 신세가 되었다는 여성을 소개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정지윤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아주 선하고 얌전해 보였어요. 특히 수줍게 웃는 모습은 괜히 제 마음을 설레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몇 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고 말했죠. 그녀의 얼굴을 매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일을 하다가도 창문을 통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열심히 서류를 정리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피곤함이 싹 사라지고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공장에서 일했던 후배놈이 지윤이에 대한 제 마음을 알아채고 말았죠. 후배는 제가 공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자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매달려서 같이 일하게 되었어요. 형, 지윤이 좋아하지? 귀신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여. 아이 자식이 헛소리 말고 일이나 해. 형도 이제 사장이야. 꿀릴 게 뭐가 있어. 지윤이한테 형 같은 신랑감이면 가분하지. 내가 다리 놔줄 테니까 잘해봐. 후배는 제멋대로 지윤이와 저를 불러내서 술자리를 만들더니 자기는 슬며시 사라져버렸어요. 둘만 남게 되자 어색함이 밀려왔는데 뜻밖의 지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장님 좋아해요. 말을 마친 지윤이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 그래. 미투야. 엉겹결에 튀어나온 제 말을 들은 지윤이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따라서 웃고 말았네요. 지윤이와 저는 후배놈이 인정하는 커플이 되었고 사랑하는 여성이 곁에 있다는 게 이렇게도 좋고 행복한 것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선배의 제안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고 나락으로 빠뜨리는 악마의 유혹이란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은행에서 대출금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그러자 은행에서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진수 사장님이시죠?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찾아왔습니다. 대출금 거치 기간 1년이 지났어요. 약정대로 2달 이내 원금과 이자를 전액 일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아니, 대출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죠?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자 은행 직원은 제가 사인한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선배가 제게 떠넘긴 대출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좋아요. 그럼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총 얼마죠? 전부 5억 정도 되겠네요. 네? 5억이라고요? 놀란 저와는 달리 은행 직원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모든 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제서야 선배에게 철저하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선배는 처음부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장비를 들여와서 카센터를 차렸고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고 저를 이용했던 겁니다.
기술 이민을 간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당연히 선배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딱 2달 후에요. 그때까지 5억을 갚지 않으면 모든 자산을 압류해서 처분하겠습니다. 은행 직원은 얼음처럼 차갑게 통보하고 가버렸어요. 기계 만지는 일만 해와서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했던 저는 선배의 가머니설에 철저하게 농락당한 거예요. 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된 부모님까지 나서서 돈을 마련하러 다니는 처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겨우 마련한 돈이 3억 5천이었어요. 만약 2달 안에 나머지 1억 5천을 구하지 못하면 모든 걸 압류당하고 알거지가 될 신세였어요. 앞이 캄캄했고 매일 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믿었던 후배놈까지 일을 그만두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공경에 처한 제게 지윤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오빠, 무슨 고민 있어? 안색이 너무 안 좋고 틈만 나면 멍하니 앉아서 한숨만 쉬잖아. 무슨 일이야? 제 고민을 차마 털어놓을 수 없어서 망설이는데 지윤이가 거듭 물었어요. 혹시 돈 문제야? 이제는 지윤이를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2달 뒤면 알거지가 될 신세이니 그녀도 저를 떠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뜻밖의 말을 했어요. 오빠, 우리 엄마가 식당 운영하는 거 오빠도 알지? 엄마한테 모아둔 돈이 약간 있어. 그리고 나도 결혼을 염두하고 저축한 게 있으니 그걸로 급한 불부터 끄자. 그게 정말이야? 저는 남자 체면에 결혼도 하지 않은 예비 처가의 손을 벌리는 것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염치 없는 일이었지만 은행의 압박과 독촉이 날로 심해져서 카센터를 지키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 장모님의 날선 반응을 예상했지만 다행히 따뜻하게 받아주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야. 그러니 용기 잃지 말고 꿋꿋하게 헤쳐나가게나.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장모님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울컥해져서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네요. 사내가 눈물이 이리 해퍼서 어째? 응? 살다 보면 지금보다 더한 일도 생길 텐데 그만 눈물 닦고 웃으면서 당당하게 살아. 그렇게 아내와 장모님의 도움으로 카센터를 지키게 되었어요. 거액의 대출을 가족이 총동원되어서 겨우 처리하고 카센터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저 혼자 살겠다고 그만뒀던 후배놈이 다시 찾아와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은 저 혼자만으로는 밀려드는 정비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일하도록 받아주었어요. 이제는 정말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고 충격적인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와 저는 형편이 풀리자 미뤘던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아내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쓰러져 버린 겁니다. 저는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살려만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종양이 너무 크고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시작된 상황이라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의사가 되어서 이런 말씀밖에 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원했지만 의사는 저의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약물 치료를 했지만 아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내의 곁을 지키면서 정성을 다해 간호를 했어요. 그렇지만 무심한 아내는 6개월 만에 제 곁을 떠나고 말았죠. 호강 한번 시켜주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저 세상으로 간 아내가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서 차마 떠나보내지 못하고 보름이 넘게 폐인처럼 지냈는데 장모님이 찾아와 죽은 사람은 그만 있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김서방, 이제 그만 지은이를 놓아주게. 걔도 저승에서 자네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거야. 나를 봐서라도 자네가 마음을 다 잡아야 하네. 졸지에 딸을 잃은 장모님의 슬픔이
저보다 더 할 텐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는 장모님의 깊고 넓은 마음에 저는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슬픔에서 벗어나 모진 마음으로 다시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위가 아니라 친아들 이상으로 장모님에게 잘해드리겠다고 마음먹고 장모님께 같이 지내자고 말했지만 장모님은 거절했어요. 자네는 내 걱정하지 말고 좋은 여자 있으면 다시 시작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장모님을 엄마로 생각하면서 모시기로 작정했으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김서방, 자네 앞길이 구만리 같은데 괜히 내가 자네 발목을 잡고 싶진 않네. 장모님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잘 지내시는지 매일같이 연락을 드렸고 휴일이면 어김없이 장모님을 찾아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회로 나들이도 하면서 친아들처럼 살펴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장모님은 부담스럽다며 자꾸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건 말뿐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장모님이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아주 예쁘게 생긴 여성이었죠. 어떤가? 마음에 들어? 내 친구 딸인데 얼마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내 생각에는 자네하고 잘 맞을 것 같아. 한번 만나봐. 장모님은 혼자 된 사위의 재혼중매를 서려고 하시는 겁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장모님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고 말았어요. 장모님, 왜 이러세요? 전 끝까지 장모님 모시면서 살겠다고 했잖아요. 김서방, 나를 생각해주는 자네 마음은 고맙지만 이제는 자네도 새 출발하게.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전 재혼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장모님도 다른 여자 만나란 말은 하지 마세요. 장모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불편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못해 장모님을 보살펴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이 선뜻 1억이 넘는 거액을 내주지 않았다면 전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물론 그 돈은 거의 다 갚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채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나자 아내를 잃은 슬픔은 가라앉았고 장모님도 저를 아들로 여기면서 지내게 되었는데 사람 일이란 참 묘한 것이어서 5년이 지난 뒤에 제게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소희였고 카센터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녀는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녀서 처음부터 기억에 남았던 손님이었어요. 자동차 점검을 핑계로 한 달에 한 번은 꼭 들렸고 워낙 성격이 싹싹하고 밝아서 처음 보는 저에게 대뜸 오빠라고 불렸던 여자였죠. 그렇게 그 여자와 저는 편하게 말을 놓으면서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주말에 뭐 할 거냐고 제게 물었어요. 뭐 특별한 계획은 없어.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쉬어야지. 오빠 뭐야, 재미없게.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주말에 소희와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영화를 본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그녀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갑부인지 알게 되었죠. 아버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엄마는 부동산 투자를 하셔. 아버지는 나한테 사업을 물려줄 테니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난 싫어. 난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계속 살 생각이야. 소희는 얼핏 사업가인 아버지의 재산이 수백억이 넘는다는 말을 했어요. 그동안 돈을 보고 달려드는 남자들이 숱하게 많았지만 하나같이 늑대같이 느껴져서 독신을 고집해왔는데 저를 만난 다음부터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그냥 오빠가 편하고 좋아. 다른 이유 같은 건 없어. 부부는 무엇보다 같이 있으면 그냥 좋고 편해야 된다고 생각해. 오빠가 내게는 그런 느낌을 주는 남자야. 소희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 덕분에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고 소희의 엄마를 만나서 인사까지 드리게 되었어요. 소희 엄마의 첫인상은 부잣집 사모님 같은 느낌이 확 풍겼어요. 외모와 옷차림 그리고 말투까지 품격과 교양미가 철철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젊은 나이에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니 대단해요. 알고 있겠지만 집안이 넉넉한 편이라 소희가 버릇없이 자라서 아직 철부지예요.
여러 가지로 모자란 점이 많으니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이해해주기 바래요. 그녀는 마치 주례사 같은 말을 제게 해주었죠. 그리고 정말 귀에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소희와 결혼하게 되면 내가 가진 여유 자금을 카센터에 투자할 테니까 아주 크게 키워봐요. 이왕 시작했으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네, 맞습니다. 저를 믿고 도와주시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카센터 명의를 소희 앞으로 해달라는 말을 슬쩍 흘렸어요.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예비 장모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 소희는 자기 엄마가 최소한 20억은 투자할 생각이라고 귀띔해줬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말에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죠. 내가 이런 횡재를 해도 되는 걸까 믿어지지 않았지만 아내를 잃고 그동안 마음고생을 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희는 결혼을 빨리 하자고 서둘렀고 저도 미룰 생각은 없어서 결혼식장이며 여러 가지 준비를 정신없이 하고 있을 때 장모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셨어요. 김서방, 여자 생겼다면서? 장모님은 제게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진작에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뭐가 죄송한가? 정말 잘된 일이야. 진심으로 축하해.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고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장모님은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하셨고 앞으로 잘 살라고 덕담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여자인지 궁금하니 얼굴이나 보여달라고 하셔서 소희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장모님의 눈이 커지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는 겁니다. 아니, 장모님, 왜 그러세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에. 장모님은 찬물을 한 잔 쭉 들이키고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믿기 힘든 엄청난 사실을 제게 털어놓으셨어요. 소희는 1년 전에 친구분의 소개로 장모님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분은 소희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친척 집에 얹혀서 살다가 성인이 되자 눈치가 보여서 독립을 했는데 어린 여자가 혼자 살다 보니 남자들이 괴롭히기도 하고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으로는 변변한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어서 유흥업소에 나가면서 어렵게 사는 게 안쓰러우니 일 좀 시켜주라고 했다는 거죠. 친구의 부탁으로 고아인 소희를 걷어주었는데 소희는 얼마 가지 않아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다가 본처가 식당으로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소희가 장모님을 찾아와서 애를 가졌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랍니다. 딱 하루 만났던 남자와 애를 덜컥 만들어버렸고 심지어 그 남자와는 연락조차 닿지 않으니 장모님께 도와달라고 울면서 애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장모님은 얼마간의 돈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 다른 놈 애를 가지고 혼자 키울 순 없으니까 자네를 호구로 잡아서 덤터기를 씌울 작정한 거야. 김서방, 당장 헤어지게.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절을 내주고 싶었지만 저는 결혼식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소희와 예비 장모의 섬뜩한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예비 장모는 소희가 유흥업소를 나갈 때 알게 된 마담이었어요. 그녀들은 제가 가진 카센터를 자기들 명의로 만든 다음에 처분해서 나눠 갖고 도망을 치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례사가 끝나고 혼인서약을 하려는 순간 결혼식장에 제가 녹음한 그녀들의 대화가 울려 퍼졌고 소희는 깜짝 놀라서 사색이 되어서 몸을 떨었어요. 곧 경찰들이 식장 안으로 들어와서 소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소희는 끝까지 제게 오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사랑한다고 악을 쓰듯이 말했지만 저를 호구로 보고 인생을 작살내려고 했던 그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오빠, 내 사정이 너무 급해서 저지른 일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제발 부탁이야, 오빠. 소희는 울면서 살려달라고 제게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어요. 경찰을 통해서 전해 들은 말로 소희와 선배 마담은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라 앞으로 어떤 좋은 인연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2번이나 속았던 아찔한 기억이 있어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장모님은 예외입니다. 늘 저를 챙겨주고 배려해 주시는 장모님과 같이 살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찔했던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장모님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